우리 동네 동전마켓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고려거란 전쟁 현종의 권력 재편의 핵심 기문부와 현종의 인문학 처세술이란 주제의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고려거란 전쟁 후 동아시아 삼각구도 고려의 태평시대를 열다 글로벌 대기업의 미래 인문학 처세술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동전을 수집하시면서 함께 시청하여 주세요. 고려의 태평성대와 현대 대한민국의 대기업들 사이에는 흥미로운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두 사례 모두 안정과 번영의 시기를 누렸으나 그 기반 위에 존재하는 기득권 구조와 그로 인한 잠재적 위험성을 공유합니다. 이러한 역사적 교훈은 현대 사회와 기업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대하사극 고려거란 전쟁의 인기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고려거란 전쟁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993년 1차, 1010년 2차, 1018년 3차 총 3차례에 걸쳐 고려는 거란족의 나라 요나라의 침입을 받았습니다. 3차례 모두 쉽지 않은 전쟁이었지만 서희, 양규, 김숙흥, 강감찬, 현종 등의 활약으로 고려는 모두 막아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양자간의 혹은 다자간의 갈등이 새로운 사회를 야기한다는 반사회적 사회성이란 개념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충돌, 즉 전쟁을 겪으면 기존의 사회는 갈기 찢게 돼 이 파괴당한 파편들은 다시 모여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낸다는 이론이죠. 고려 역시 고려 초 3차례에 걸친 대전쟁을 겪으며 다음 시대로 넘어가는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거란의 침입을 모두 막아낸 후 고려는 어떻게 됐을까요? 1031년 현종의 뒤를 이어 장남 덕종이 구대왕으로 1034년 차남 정종이 대왕으로 즉위하였습니다. 참고로 고려의 3대왕 정종과 10대왕 정종은 한자가 다릅니다. 이 덕종과 정종은 친형제로 어머니는 원성왕후 김씨입니다. 8대왕 현종이 2차 고려거란 전쟁 시절 고난의 피난길을 떠날 때 유일하게 현종을 반겨준 공주지역 호족 김은부에 대한 감사함의 표시로 혼인했던 김은부 3딸 중 맞이였던 것이었죠. 덕종과 정종은 각자의 치세에서 아버지 현종이 물려준 고려의 태평성세를 계승하여 유지하였습니다. 1033년 덕종 2년 덕종의 유소에게 천리장성 축조를 지시했고 1044년 정종 10년 약 15년간의 공사 끝에 완공되었습니다. 고려 장성이라는 천리장성은 강동 육주에서부터 개마고원을 거쳐 함경남도 도련포 바닷가를 잇는 성벽이 있죠. 아직은 고려도 거란족의 요나라에 대한 경계를 풀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8대왕 현종 이후 고려의 국제적 위상이 어디까지 높아졌는지 덕종과 10대왕 정종 지세에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1031년 요나라에서 새로운 황제가 즉위하자 덕종은 황제의 즉위 축하차 사신단을 보내면서 고려의 포로들을 송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요나라에서 고려의 요구를 거절하자 문화시중이었던 선울은 거란이 우리가 청한 말을 듣지 않으니 사신을 보내지 말자며 국교 단절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선울이 바로 서희의 아들입니다. 선울의 제안에 덕종은 과감하게 요나라와 국교 단절을 선언하고 요나라, 새 황제의 새로운 연호 사용을 거부했죠. 또한 새로운 황제가 들어선 요나라에서는 내부 잡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요나라인 상당수가 고려로 망명해왔고 1033년 요나라군 일부가 강동 육주의 정주를 침공하는 소규모 국지전이 벌어지기도 했죠. 덕종의 천리장성 축조 사업이 이때의 사건을 계기로 시작했던 거고요. 1035년 정종 1년 요나라는 고려 정부에 통첩을 보내와 덕종 시절 단절한 국교로 회복해달라고 요구하며 천리장성 축조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통첩의 문체가 대단히 거만했기에 정종은 다음과 같이 회답하며 사실상 요나라 측 요구를 전부 무시하고 오히려 고려 측 요구를 주장했죠. 고려는 이미 여러 차례 사신단을 파견했기에 국교 단절이라고 볼 수 없으며 장성 축조는 국가의 필수적인 사업인지라 외국인 이웃 나라에서 왈가왈부할 수 없고 하루빨리 노나라에 억류되어 있는 포로들을 풀어주시오. 심지어 회신의 마지막 구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회답하며 조롱하는 듯한 뉘앙스도 풍기죠. 요나라 황제께서 보내온 공문에서 지적한 사항은 아무리 자세히 살펴보아도 그냥 우스개로 한 말인 듯합니다. 정말 고려 조정의 대단한 자신감입니다. 2037년 정종 3년 요나라 수군이 압록강을 공격했다는 기사가 있으나 자세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 아무 일 없이 소동 정도로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요나라는 고려의 태도를 괘씸하게 여기긴 했지만
할 수 있는 거라곤 국경지대에서 이렇게 겁을 주는 것뿐이었습니다. 물론 고려 조정은 겁을 먹지 않았지만 말이죠. 요나라도 고려를 함부로 공격하거나 이전처럼 대규모 전쟁을 일으키지 못할 수준으로 고려의 국력과 국제적 위상은 대단했습니다. 요나라는 천리장성에 대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았으며 점차 고려 사신의 잦은 왕래와 조공을 간곡하게 부탁하는 형식으로 바뀌어갔죠. 기록들을 보면 찌는 듯이 무더운 계절을 맞아 나의 안부를 묻는 글을 보내주니 더욱 그대의 마음을 가상히 여기게 되도다. 돌이켜 봄의 부끄러움과 감격을 마음 깊이 느끼게 된다는 표문을 읽어보고 경에 성에 탄복해마지 않으며 길이 잊지 않겠노라. 야, 이거 정말 이전을 생각해 본다면 요나라 황제의 말투는 상상도 할 수 없었죠. 사실 10세기에서 11세기 동아시아는 고려 북방의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 그리고 중국 대륙의 송나라 이렇게 3파전 구도였는데 송나라는 고려와 예전부터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왔고 또 고려가 본인들과 달리 세 차례에 걸쳐 요나라를 막아냈다는 것도 알고 있는 중국의 송나라도 고려의 사신을 극진히 대우해 주었습니다. 더불어 요나라와 고려 사이에는 여진족들이 부족 단위로 퍼져 살고 있었는데 고려에서는 이때 여진족들을 지리적으로 서여진 동여진으로 구분했습니다. 고려사나 고려사 저료의 덕종에서 정종기사에는 동여진 서여진의 부족장들이 고려에 조공을 바치러 온 기록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죠. 덕종과 정종 때에 이르면 만주 지역에서 지난하게 이어져 오던 발해 부흥운동이 모두 종료되었으며 고려로 발해인이 유입해왔다는 기록 또한 덕종과 정종편에 도배되어 있죠.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시기 고려는 요나라, 송나라와 함께 동아시아에서 삼강 구도를 수립할 정도의 위세를 자랑하였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려 전성기의 정점을 찍었을 때가 11대왕 문종 치세였죠. 500년 고려의 역사에서 언제가 황금기였나고 하면 국왕 개인의 영향을 평가한다면 이견이 많겠지만 시대 자체만 두고 본다면 고려의 최전성기는 1037년이라는 문종의 제위기라고 모두가 입을 모읍니다. 문종 자체도 명군이었고 그동안 누적되어 온 고려의 모든 정책과 제도가 꽃을 피게 되었죠. 11대 문종은 8대왕 현종의 아들이면서 9대왕 덕종과 10대왕 정종의 이복 동생이었습니다. 문종의 어머니는 원의 왕후 김씨로 현종의 피난길에 현종을 도왔던 공주지역 호족 김은부 둘째 딸이었고 현종의 세 아들이 모두 국왕으로 즉위했는데 하나같이 아버지를 닮아 유능했던 거고 그 중에서도 문종은 남달랐죠. 10대왕 정종은 아들이 넷이나 있었음에도 동생 문종에게 양미한 것만 보아도 그만한 이유가 있던 거죠. 기록에 의하면 문종은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현철하였으며 학문을 좋아하고 활을 잘 쏘았으나 포부가 넓고 원대하여 너그럽고 어질러서 남을 포용하였고 모든 정사를 한 번에 처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종, 덕종, 정종, 문종 네 임금은 아버지의 일을 아들이 잇고 형이 죽으면 아우가 받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80년 동안이나 성대하였다. 문종은 절약과 검소를 몸소 행하였고 어진 인재를 등용하였다. 학문을 숭상하고 노인을 공경하였으며 벼슬은 적임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주지 않았고 권력은 근시에게 옮겨지지 않아서 비록 가까운 친인척 외척이어도 공이 없으면 상을 주지 않았고 총애하는 근신이여도 죄가 있으면 반드시 벌하였다. 심부름하는 황관과 급사하는 사람이 10수명에 불과했고 내시는 반드시 공과 재능이 있는 자를 뽑아 충당하였으니 20여 명이 넘지 않았다. 꼭 필요하지 않은 관직을 생략하여 일이 간편하였고 비용이 절약되어 나라가 부유해지니 국고가 해마다 쌓여가고 집집마다 넉넉하고 사람마다 풍족하니 당시를 태평이라 일컬었다. 송나라 조정이 매양 포상하는 명을 내렸고 요는 해마다 왕의 생신을 경축하는 예를 표시하였다. 동으로는 외가 바다를 건너 노배를 바쳤고 북으로는 매기 관문을 두드리고 살아갈 터전을 받았다. 그러므로 임환이 말하기를 우리나라의 어질고 성스러운 임금이시다 라고 하였다. 문종은 형식적이나마 귀족과 관료에게 중국의 황제처럼 5등 작제를 시행하여 대내적으로는 황제와 동등한 권위를 갖추었죠. 사형수에 대해서는 3번의 심사를 거치게 하고 신문관을 최소 3명 이상이 참가하도록 하여 백성들이 억울한 형벌을 받지 않도록 민생에 큰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아버지 현종 이래 시행되었던 지방행정제도를 살짝 수정하고 강화하여 현실에 맞게 적용했고 다소 비합리적으로 내려오던 고려의 토지제도 전식과도 문종 때 최종 형태를 갖추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저는 문종의 치세를 평가한 고려사의 기록 중에서 현종, 덕종, 정종, 문종 네 임금은 아버지의 일을 아들이 잇고 형이 죽으면 아우가 받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80년 동안이나 성대하였다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문종이 물론 대단한 영향을 갖춘 명군임에는 틀림없지만 문종의 황금기가 가능했던 것은 아버지 현종 때 그 거대한 시련을 고려가 겪고 그 시련을 바탕으로 현종이 새로운 고려를 만들어냈으며 그 고려가 아들들 덕종, 정종, 문종 때에 더 발전되어 그 정점을 찍을 수가 있었습니다. 즉 시련 없는 성공 없고 탄탄한 성공은 차근차근 누적되는 법이죠. 하지만 문종의 치세 직후부터 새롭게 형성되는 지배층이 훗날 고려의 흑역사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문종 때부터 품 이상의 관료들에게 공음전이라는 특수 토지 제도를 지급했습니다. 전시관은 국가의 복무한 관료에게 지급해주는 일종의 대가성이지만 공음전은 그저 고귀한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국가에서 지급해주던 토지였던 셈이죠. 신부는 별다른 범죄를 일으키지 않으면 세습되고 공음전도 처벌받아 박탈당하지만 않으면 가문 대대로 세습되었습니다. 5품 이상이라는 혜택의 범위는 다른 제도로 떠올리기도 하죠. 바로 5품 이상의 관료 가족이 아무런 조건 없이 관료로 진출할 수 있는 음서제입니다. 운 좋게 집안만 잘 만나 태어난다면 아무런 노력 없이도 정치, 사회적 권력과 경제적 권력을 모두 누릴 수 있었죠. 고려에는 더 이상 신라 시대의 골품제는 없었지만 고위 귀족은 끼리끼리의 카르텔을 형성해 주류 귀족이 아닌 이상 사회의 핵심에 진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득권이란 한번 누리면 그것을 공유하기 어려운 법소수의 귀족이 고려의 권력을 독점했고 이 권력이 더 많은 곳에 퍼지지 않도록 고려의 주요 귀족은 그들끼리 혼인을 맺거나 혹은 왕족과 혼인 관계를 맺으며 폐쇄적인 문벌을 형성했고 이 지배 세력은 이제 문벌 귀족으로 전환되며 고려의 역사는 문벌 귀족의 폐단이 쌓이는 두 번째 시기로 넘어갔던 겁니다. 역시 평화의 세상에도 긴장은 절대 늦춰서는 안 된다는 점을 시사하는 역사에도 반드시 되풀이되는 장면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고려거란 전쟁 후 동아시아 삼각구도 고려의 태평시대를 열다 글로벌 대기업의 미래 인문학 처세술이란 영상을 통해 어떤 인문학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고려시대, 특히 문종의 치세 기간 동안 고려는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번영을 누렸습니다. 이 시기 고려는 동아시아의 주요 세력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며 요나라, 송나라와 함께 삼국 간의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안정과 번영은 높은 국제적 위상, 강력한 국방력, 효율적인 행정체계 등 여러 요소에 기인했습니다. 그러나 문종 이후 고려는 점차 기득권 구조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공음전 제도와 같은 특수 토지 제도는 특정 귀족 계층에게만 혜택을 주었으며 이는 권력과 부의 집중을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기득권 계층은 자신들의 지위와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권력을 독점하고 사회적, 정치적 진출을 제한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국가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현대 대한민국의 대기업, 예를 들어 삼성, 현대, SK, 한화 등은 글로벌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며 국가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혁신과 경쟁을 통해 성장했으며 많은 경우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기업들 역시 고려시대의 귀족과 유사한 기득권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권력과 자원의 집중은 시장에서의 과도한 지배력을 초래하고 신규 진입 기업에 대한 장벽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경쟁을 저해하고 혁신을 둔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기업 내부의 폐쇄적인 결정 구조는 비효율적인 운영과 부정부패의 여지를 남길 수 있습니다. 고려의 태평성대와 현대 대기업의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안정과 번영의 시기에도 항상 내부적인 문제와 잠재적인 위험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득권 구조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유지하고 다양성과 혁신을 장려하는 정책과 제도가 필요합니다. 경쟁을 통해 혁신을 촉진하고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어 새로운 기업과 아이디어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기업의 과도한 시장 지배력을 제한하고 공정한 거래를 보장하기 위한 규제와 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대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지역 사회화의 상생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는 기업의 장기적인 성공과 사회적 지지를 얻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이익 추구를 넘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비전이 필요합니다.
이는 기업의 장기적 생존과 번영에 필수적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제공합니다. 고려의 태평성대와 현대 대기업의 사례를 통해 안정과 번영의 시기에도 사회적, 경제적 기득권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대응이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를 통해 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와 경제를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동네 동전마켓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적으로 동전과 지폐 수집에 관한 다양한 영상과 역사인문학에 관한 다양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